네, 이렇게 시황 먼저 보고 오셨고요. 그러면 오늘 주식 심화론 주제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 시장이 쓸 반전 드라마 2023년 증시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올 한해 증시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도록 할 텐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2022년 한 해는 정말 의뢰하는 표현 중에 하나지만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바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상도 못했던 전쟁부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치이다가 연말에 와서는 또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혹한기를 지내고 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닌데 팀장님 2022년 국내 증시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알고 있었지만 물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너무나도 크게 예상을 빗나갔죠.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워낙 오래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물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통화 정책도 더 긴축적으로 갔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부담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12월 그러니까 이제 2022년 하반기를 들어서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한 데 따른 부작용들이 경기 쪽으로 좀 유입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화정책, 물가, 통화정책, 경기 이 세 가지 핵심 변수 안에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반등을 했다, 급락을 했다 했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하방압력을 높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에도 조금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들이 있긴 하겠는데 지금 예상되는 범주 안에서의 흐름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좀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22년 국내 증시 물가 상황 그리고 정책들의 변화들도 있겠죠. 통화 정책의 금리, 달러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좌우됐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잠시 좀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자, 그럼 역시 중요한 건 앞으로 2023년 새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될 텐데 내년도 코스피 예상배도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 공식배는 2050에서 2640이거든요. 아마 1, 4분기 중에 진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에는 물가, 통화정책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줬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해소하고 소화해 나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2월 FOMC 이후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들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크거든요. 따라서 2023년 1분기까지는 경기 불안, 경기 침체 가능성들을 시장이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 이 와중에 1, 4분기 2022년 4, 4분기 실적 시즌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실적 전망까지도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좀 하방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아마 여기서부터 시장은 반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 물가는 좀 더 안정을 찾아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연준의 통화정책도 지금은 기대감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멈춘다거나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10월, 11월 달에 보여줬던 바와 같이 달러가 진정이 되면서 수급상들이 좀 개선되는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1분기를 지나면서 2분기까지는 그동안에 부담스러웠던 변수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좀 긍정적인 변화, 낮아지는 물가,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는 흐름, 그로 인해서 반등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아마도 경기가 좀 바닥을 잡고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21년 7월 고점이었기 때문에 2년 정도 사이클로 봤을 때 23년 7월 전후가 바닥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경기 모멘텀이 2023년 1분기, 2분기까지 안 좋아지게 된다면 그리고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기저효과가 2023년 하반기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고 볼 때 저는 2023년 하반기에는 통화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가고 경기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방향성 자체를 위쪽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마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요.
최근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가득 있어요. 네, 너무 많죠. 아마 그런 것들을 지나고 난다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그리고 2분기 이후에는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시장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3년 1분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선반영하게 된다면 아마 시장은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 일단 가감 반등에 대한 희망을 조금 가져볼 수도 있는 분석이 아니었나 싶네요. 일단 1분기, 2분기 올 때까지 어느 정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2023년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희망의 시그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적체 완화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어떤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 기대되면서 아마도 시장도 조금 활기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을 읽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질문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이야기인데 네. 과거 시장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를 좀 돌아보면 네. 그러니까 예전에 코스피 저점과 그때 밸류를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전저점보다 밸류는 조금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요?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2310선, 2320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2개월 선행 PR은 11배입니다. 11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코스피가 3200, 3300선대에 위치했을 때의 밸류에이션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지금 보면은 12개월 선행 EPS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뭐 그동안에는 12개월 선행 PER과 코스피가 같은 궤적을 그려오다가 22년 9월, 10월 지나면서 실적이 엄청난 속도로 하향 조정됐고 네. 그로 인해서 지수는 2130에서 2400, 2500선까지 반등을 했지만 12개월 선행 EPS는 PER은 11.6배까지 튀어올랐거든요. 11.6배라고 하면은 21년 6월 고점, 네. 역사적 고점 수준과 밸류에이션이 같습니다. 와, 그때와 체감되는 느낌은 너무 다른 거 다른데, 말이죠. 네, 이익이 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그래서 수도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 레벨은 낮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가 언제 있었냐면 2019년 하고 네. 비슷합니다. 2019년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실적이 워낙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면서 예. 바닥을 잡긴 했지만 밸류에이션은 급격히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등락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때도 특징적이었던 게 밸류에이션이 11.56배까지 올랐다가 좀 10배 초중반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지수 레벨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적 안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지수 대응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개월 선행 PER 요걸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현재 지수는 2300선까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수준, 그때 지난해 가장 높았을 때 기억하시죠? 3300을 도달하고 정말 분위기가 좋았을 때 그때와 비슷한 정도의 밸류를 보인다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굉장히 또 차이가 느껴지네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은 지금까지는 위험하다라는 점도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요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 뭐 경계선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 경기 침체 이야기가 요새 정말 무섭습니다. 12월 FOMC라는 올해 뭐 마지막 대형 이벤트까지 마무리가 된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들, 경기 침체 이제 뭐 가시화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경기 침체가 얼마나 될지, 얼마나 깊은 침체가 될지 파월 연준 의장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을지, 얼마나 될지 물어보신다면 저도 좀 봐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 자체가 경기 흐름 자체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방향성이.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았고 계속적으로 안 좋아졌던 상황이라서 이제 바닥권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미국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것을 보면은 아마 저번 달에 처음으로
수축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출 증가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막 2달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죠. 네. 둔화되는 국면을 지나서 이제 안 좋아지는 국면들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실적 측면에서도 불확실성들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저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부담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되게 된다면 아마 다른 변화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가 레벨은 더 떨어질 것이고 물가 레벨이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들이 글로벌 경제가 역성장을 하게 된다거나 하게 된다면 시장은 좀 반등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 네. 시장은 경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 동안에는 통상적으로 그런 말을 했죠. 네. 배드 이스 굿이다. 배드 이스 굿. 네. 나쁜 경제 지표가 좋은 시그널이다. 네.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인 네, 모습이죠. 역설적인 모습인데, 근데 12월 FMC를 지나면서 좀 바뀌고 있죠. 배드 이스 배드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반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경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선반영됐습니다. FMC 직후에 2024년 1월 기준금리 컨센서스를 보면 4.1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4.8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했다. 4.15까지 70bp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왔는데 12월 FMC에서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를 보면 2024년 말 점도표가 4.1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4년 1월 기대가 이미 24년 말까지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 이상 금리 인하 기대를 더 키워가기보다는 경제 지표가 안 좋은 부분들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good is bad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금리 인상이 연준은 5.1까지 제시를 했지만 지금 시장은 4.8 정도, 4.9 정도까지밖에 못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은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10월, 11월 달에 시장이 거침없이 올라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국면들이 펼쳐지면서 아마 1, 4분기까지는 이런 경기 침체, 경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시장 변동성 확대, 기업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진 시장 변동성 확대를 좀 경계하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모습은 그랬죠. 경기 상황을 본 지표를 바라보고 나서 금리를 올릴까 얼마큼 올릴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춰 있었던 시장입니다만 이제는 그냥 지표 자체를 봅니다. 이게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 일단 당분간은 내년 초 정도까지는 경기 지표 상황이 뭐 좋게 나오지 않게 되면 아마도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테니 좀 경계 심리를 갖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집중해서 바라보느냐 포인트가 달라지니까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뭐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일 텐데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뭐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물가 안정 멀지 않았다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은 물가는 정점을 찍고 이제 하향 안정세로 들어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레벨이겠죠. 네. 연준이 계속적으로 12월 FMC에서 파월 연준의장도 물가 목표를 2%로 하는 것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았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연준의 전망치 또한 PC 물가를 본다면은 2023년까지는 3%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점은 충분히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4.4% 정도의 기대 인플레이션 레벨이 금리 인하를 용인할 정도의 레벨인가? 네. CPI 같은 경우도 7%, 코어 CPI도 6%대, 5%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까지는 아직 아닌죠. 아직 물음표다. 아직 물음표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좀 더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게 된다면 저희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의 금리 인하 기대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 레벨, 지금 경기 상황에서 2023년 하반기에 50bp, 24년 1월까지 70bp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좀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지 2023년 1분기 중에 바닥을 잡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물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에 대해서 연준이 또 어떤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인가 초점을 맞춰왔죠. 그런데 지금까지 물가가 계속 높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 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은 그거죠. 금리 인상 뭐 충분히 많이 들었고 금리 인하가 도대체 언제쯤 지금 나타나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물가가 충분히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인플레이션 요거는 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긴 합니다만 연준 입장에서 이 정도 내려갔으면 이제 금리 진짜 내려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기까지는 아직은 좀 요원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려오고 물가가 좀 안정을 찾는다. 여기에 막연한 희망을 품기는 조금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는 뭐 이제 사실 지겹게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젠가 긴축이 아니라 완화, 금리 낮추고 돈을 푸는 흐름이 나올 텐데 방금 저희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자, 근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 전에 뭐 파월의 발언에서도 확인이 됐었고 제한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 변동성은 뭐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23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저점, 실적에 대한 저점을 확인하는 시점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세게 들어왔죠. 네.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했는데 시장은 금리 동결, 금리 인하를 넘어서 네. 50bp 금리 인하, 70bp 금리 인하까지 시장을 여기까지 기대감을 끌어왔던 거죠. 네, 넘어갔어요. 네, 좀 넘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실적을 경기 상황들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물가는 좀 더 빨리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점이죠. 물가가 떨어지면 좋겠네 라고 하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지금은 경기에 대한 부분과 통화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하면서 23년 1분기까지는 시장을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 과정을 거쳐야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 경기는 괜찮은데 23년 하반기에는 50bp 이상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네. 기대감에 움직였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조합이죠. 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내면 23년 상반기에 엄청난 경기 충격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반대로 경기가 괜찮다면 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대감이 동시에 들어온 상황임을 감안해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ad is bad, good is bad 국면을 좀 더 거쳐야지 시장이 교통정리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바닥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지금 시장의 기대 심리가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보다 조금 더 팽배하게 좀 나와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그동안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좀 앞서 나가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너무 막연한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통화 완화 정책으로 뭐 갔을 때를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통화 정책 완화 시에 이때 풀린 뭐 유동성의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돈을 직접적으로 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정책 완화라고 하나 하더라도 23년에 리즈너블한 현재 시점에서 좀 합리적인 기대는 금리 인상을 멈추는 정도겠죠. 근데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풍부한 시장의 유동성들이 다시 한번 자산 시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중앙은행은 QT라고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이 보유한 자산은 8조 5천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2배 이상 여전히 많은 상황이죠. 여전히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풍부한 유동성이 남아있고 그런데 왜 요즘 유동성이 부족하다 막 네. 그런 난리가 난 상황은 미국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 은행들이 일반 은행들이 초과 지준 준비금이 2조 달러 이상 쌓여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2019년에 QT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준 초과 지준 준비금이 워낙 많이 쌓여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시장 유동성의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시장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도 급등을 보였던 거고 네. 자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화 정책이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험 자산 특히 신흥국 증시에 좀 더 기회가 크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이 다음 사이클에서는 신흥국을 좀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네. 될 수 있겠네요. 한국, 뭐 중국, 대만을 비롯한 신흥 아시아 쪽에 대한 매력도가 좀 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면에서는 또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근데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려면은 예. 선결되는 조건들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영을 한 뒤에 나오는 사이클이라서 지금 12월 말 기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는 1월, 2월 시장의 흐름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실적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시에 풀려버린 유동성, 뭐 지금도 일단 생각보다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유동성이 더 확대가 된다면 신흥국 증시에는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요인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필수적인 질문이 좀 될 텐데 경기가 침체가 된다, 뭐 둔화된다, 이거는 뭐 당분간 확실히 알겠고 그렇다면 그 경기의 저점이 확인되는 시기가 언제일지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경기 저점 확인은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은 2023년 1분기, 2분기 정도가 될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늦어도 2023년 2분기 중에는 경기 저점은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2분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선행지수, OECD 기준으로 경기 선행지수 사이클을 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2년, 저점에서 고점까지 2년, 2년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21년 7월 달에 고점이 나왔음을 감안해서 본다면 23년 7월 전후가 경기 사이클상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충격이 세게 들어온 뒤에는 이제 기저효과들이 들어오겠죠. 23년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까지는 그동안 안 좋았던 경제지표들로 인한 기저효과가 들어오면서 점차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4년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경기가 좀 더 안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 방향성 자체를 우상향으로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매크로 환경들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쌓여왔었던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경기 고점이 나타나고 나서 저점까지 요게 24개월, 그리고 저점부터 고점까지 24개월, 요 정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1년 여름 무렵에 고점이 나타났으니까 23년 늦어도 한 2분기 정도에는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 1분기부터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이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경기 침체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다름이 아니라 달러 이야기입니다. 네. 예전에도 사실 달러가 초강세를 한번 나타내고 그 뒤에 경기 침체에 오게 되면 다시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갔던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민해 봤을 때 대신증권에서는 23년 1분기 이후 선호도를 이머징 시장을 좀 더 선호하고 있고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그리고 이머징 시장 내에서도 신흥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2022년 내내 뚜렷했던 특징은 일방적인 달러 강세, 일방적인 위안화 약세, 일방적인 원화 약세였습니다. 일방적이다. 바로 공감되네요. 정말. 네, 일방적이었죠. 네. 근데 달러는 왜 강했는지를 되돌아본다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방적인 달러 강세가 보였던 이유는
일단은 미국 경기만 좋다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경기만 좋다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폭이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면서 금리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졌다는 거죠. 일단은 내년에는 2023년에는 미국 경기도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겠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사이클로 진입하게 된다면 일방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폭이 확대되었던 그림에서 좀 멈추는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왜 신흥 아시아를 주목하느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는 여파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은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하고 있죠. 근데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풀고 재정 정책을 펼쳤죠. 중국도 시차를 두고 내년에는 경기에 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기저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방역 조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올해의 일방적인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흐름이 조금 반대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달러가 좀 진정되기만 하더라도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뭐 계속 킹달러 이야기하면서 달러 강세 얘기를 정말 지독하게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의 움직임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미국 상황만 좋다 보니 그래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고 이런 금리 인상의 갭이 다른 나라와 벌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달러만 유난히 강했죠. 그런데 이런 일방적인 강세 흐름이 내년도에는 좀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도 경기에 충격을 받게 될 테니까 그 반대 급부로 인해서 아마 그 중국은 반대로 올라오고요. 이런 면에서 있어서 이머징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드릴 텐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일 텐데 2023년 투자의 핵심 키워드 어떻게 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차별적인 동력을 갖고 있는 업종을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탈세계화가 될 수도 있고, 탈세계화, 그리고 뭐 실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이벤트들, 키워드들을 기준으로 업종을 찾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죠?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방산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자, 이 업종들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탈세계화 전략으로 본다면 반도체는 어느 나라든 필수적인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간이 되는 사업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육성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는 탈세계화 과정,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각자 도생을 위해서는 에너지 독립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산업이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방산은 유럽과 중동이 가장 핵심적인 축을 역할하고 있는데 유럽도 이제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방산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폴란드랑 자주 또 얘기 나오는 게 그런 이유죠.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조금 불편한 관계를 펼쳐주면서 좀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23년을 지나 24년 턴어라운드를 이끌어가는 업종들도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방산 쪽이라서 좀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기술 패권 전쟁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의 중심에는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2차 전지, 전기차를 포함해서 이런 쪽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패권 전쟁으로서 국방비 그리고 자주국방에 집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이슈들에 해당되는 업종들을 교집합을 해본다면 너무 뻔하긴 하지만 너무나도 교집합이 명확해서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방산업종까지를 2023년 탑픽으로 제시드리고 아마 이들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슬림화, 그러니까 집중화돼서 이들 업종의 시장을 끌고 가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에 투자의 핵심 키워드 일단 탈세계화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 패권까지 여기에 또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 업종들을 꼽아보니까
종목이니까 역시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 종목군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방산까지 해서 이런 업종들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계속 앞서서 여러 차례 자주 나왔던 종목군 요거는 따로 저희가 따로 따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야,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매불망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실적 하향 우려감만 계속해서 커져가거든요. 요거 턴어라운드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반도체 이야기 좀 해주시죠. 실적 측면에서는 뭐 2023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1분기 바닥 통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도체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하락 사이클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전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워낙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하는 액션들이 캐펙스 컷이라고 하죠. 네.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2023년 하반기부터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2016년에도 비슷했습니다. 아하. 2016년에도 실적, 업황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캐펙스 컷 투자를 줄였고요. 네. 16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레벨업 됐고, 네. 2017년에는 서버라는 새로운 투자처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때 대단했죠, 정말. 뜨거웠습니다. 예. 이 2016년, 17년 2년 동안 코스피는 한 26%, 7% 올랐는데 반도체 지수 자체가 100%가 올랐거든요. 말도 안 되죠, 정말. 뭐 이 정도까지 흐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23년 이후 시장 흐름들은 아마 반도체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힌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반도체부터 2차전지 몇 가지 업종, 종목군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차별적인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군, 필승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업종 내에서도 예. 대표주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예외적으로는 제약바이오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1등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등주? 실적이 레벨업 네.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3년을 바라보는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적이 담보되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저희 대신증권에서 제시된 탑픽스 종목인데요. 네. 뭐 전반적으로 2차전지, 자동차는 일단은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먼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1등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 대표주와 더불어서 좀 플러스 알파로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업황, 주가 바닥권에 근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언제 올라갈지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는 뉴스가 들릴 때부터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점권에서 좀 기다리신다면 인터넷 업종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2년 가볍게 좀 돌아보고 2023년 증시의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